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통사론에 관련된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첫 시간으로 이 통사론의 기본 단위가 되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 그 다음에 기본 형태, 그 골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그리고 문장을 이루는 데 관여하는 어떤 문법 단위들이 어떤 특징점들이 있었냐, 마지막으로 문장 내에서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개략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고, 자, 오늘은 주성분에 관련된 수업을 할 거야. 근데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품사 수업을 할 때 9개의 품사가 모두 동등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중요한 품사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품사들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 근데 문장 성분도 7개 문장 성분이 있지만 다 동등한 중요도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수업하는 과정이나 수업이 끝나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학습하는 과정에 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비중을 둬야 되는지 그런 어떤 학습적인 효율을 고려해서 안내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할게. 자, 그러면 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게 총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근데 독립성분 잠깐 정의 한번 봐보면 이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떠한 문법 단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쓰려면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그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건데, 얘는 다른 어떤 문장 성분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대. 그러면 관련을 맺지 않고 지 혼자 따로 노는 애가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문장 성분에 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가 낮을 수는 있어. 자, 낮을 수는 있는데 그 낮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얼마든지 시험 출제도 가능해. 그리고 시험에 출제했기도 했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가 중요도가 없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내 말을 오해해서 하면 안 되고 학습적인 효율 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자, 이거를 내가 지금 안내하는 거니까. 자, 그럼 중요도가 가장 높은 건, 자, 눈치 빠른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도 내가 몇 번 언급을 했으니까 잘 알겠지만 우리 문장 구조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자, 그러면서 지배하는 어떤 문장 성분을 서술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서술어가 중요도에서는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게 뭐냐라고 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보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이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해. 자, 왜 그러냐면 다른 문장 성분, 특정한 다른 문장 성분과 보어가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확실히 변별되는 어떤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변별점을 정확하게 숙지했냐 안 했냐가 너희들한테 어떤 관건이 될 거고, 자, 그 과정이 너희들이 시험에서 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 라고 하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라 이 보어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처럼 주성분이 아니고 나는 이 부사어, 자, 부사어는 관용어와 포함해서 우리가 부속성분이라고 했고, 이 부속성분은 주성분을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 자,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수의적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 부사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일부 예에서도 봤지만 문장에서 빠지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부사어가 있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필수적 부사어 내지는 필수 부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필수 성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 부사어가 중요도로서는 한 3순위 정도가 된다. 이걸 변별할 수 있냐 없냐가 너희들한테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3순위 정도를 잡고 나머지는 중요도가 없다는 아니니까 중요도가 없다라고 오해하지 말고 나머지 것들은 덧붙여서 공부하는 걸로. 근데 초점은 이 세 가지의 문장 성분에 초점을 좀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주성분을 수업할 때 중요도가 있는 서술어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서술어를 수업하는 과정에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야 되거든. 근데 서술어 자릿수를 설명하려면 다른 문장 성분들의 어떤 명칭이라든가 특징을 좀 알아야 그 서술어 자릿수를 이해하는 어떤 폭이 더 넓어져. 그래서 서술어는 다른 문장 성분들을 먼저 설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어와 목적어를 먼저 처리하는 걸로 할게. 자, 그러면 주어를 한번 봐볼게. 자, 주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보면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자, 동작이나 작용 우리 이제 공부하고 왔으니까 판단할 수 있겠지. 동사와 관련된 거야. 그 다음에 상태나 성질. 상태나 성질은 자, 너희가 또 공부했지만 형용사와 관련된 거야. 근데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이고 용언은 서술 기능을 담당한다 했잖아. 그럼 서술 기능을 담당하니까 서술어 자리 오지. 그래서 얘네들의 서술하는 그 주체, 그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주어라고 한다. 그래서 문장 성분 중에 무엇이 해당되거나 누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어라고 하는데, 자, 실현, 이 조건을 잘 알아둬야 돼. 자, 상대적으로 조금 너희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파생되는 것까지를 다 정리를 같이 할 건데, 자, 실현을 보면 주어라고 하는 게 체언이나 체언 역할을 하는 구나 절. 자, 우리 구, 절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뭐가 붙냐면 이가나 깨서, 에서. 자, 너희들 이거 다 배우고 왔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격조사라고 했어. 자, 그리고 조사를 배우면서 이 격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 성분이 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하는 그런 조사다.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붙었으니까 주어인 거야.
그러면 주어를 성립시키는 어떤 조건은 체언에 주격조사를 붙여서 성립을 시킨다. 자, 그런데 때로는 그 조사가 생략되기도 하고, 자, 조사의 품사적인 특징이야. 조사 생략이 잘 된다고 우리 배워봤고, 자, 그 자리에 주격조사가 와야 될 자리에 격조사 대신에 때로는 보조사가 올 수도 있다. 자, 보조사가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하진 않지만 그 주격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놓였어도 문장 내에서 그것이 주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판단이 된다면 보조사가 놓인 그 자체도 조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어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밑에 첫 번째 보면, 자, 체언에 주격조사 붙이는 거. 자, 이렇게 체언이나 체언 역할을 담당하는 구나 절, 심지어 문장. 자, 여기에, 자, 예문을 보면, 자, 철수, 가, 그 다음에 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자, 하기는 하는데, 누가 하냐면 철수가 하는 거야. 자, 누구에 해당되는 거지? 거기에 가. 자, 피긴 폈는데 무엇이 피었냐? 자, 무엇이 해당되는 말인데 그게 꽃이거든? 그 뒤에 이. 이렇게 체언에 주격조사 이가를 붙여서 주어를 만들기도 한다. 심지어, 자, 새 책. 자, 두어절인데 주술관계가 없지. 자, 그럼 이건 구라고 했어. 그 구 뒤에 주격조사를 붙여서.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다. 주어는 생략돼 있지만 주술관계, 서술어와 관련된 해결하다가 나왔으니까 이건 절인데 그 절 뒤에도 이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붙여서. 심지어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장 뒤에 가를 붙여서 주어를 만드는. 자, 그래서 체언이나 체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어떤 이가, 깨서, 에서 이렇게 주격조사를 붙여서 주어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깨서와 에서도 우리가 격조사할 때 다 배웠던 것들인데, 깨서는 높임의 자질. 이가와 역할은 똑같은데, 자, 깨서라고 하는 것은 높임의 역할, 높임을 가지고 있는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행하는 체언이 왔을 때 쓰이는 거다. 그래서 가시긴 가셨는데 누가 가신 거냐면 누구에 해당되는 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높임의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서를 붙였다. 자, 그 다음에 단체. 자, 단체나 집단과 같은 어떤 무정명사. 자, 사람이 아닌 무정명사가 왔을 때 그 뒤에 일부 에서가 붙어서 주어의 역할을 만들어준다. 주격조사의 역할을 한다. 우리 이거 배우고 왔는데, 자, 주관한다. 근데 누가 주관하냐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거야. 자, 누구에 해당되는 거니까 주어인데 거기에 에서라고 하는 흔하진 않지만 특수한 주격조사를 붙여서 주어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자, 그러고 자, 뒤에 보면 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 체언에 보조사가 붙기도 하는데 격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놓인다는 거야. 그렇지만 문장 내에서 그것이 주어라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보조사가 놓였어도 그것을 주어로 볼 수 있다. 자, 원래는 이가가 와야 될 자리에 지금 는이 왔거든. 그 다음에 이가가 와야 될 자리에 도가 왔어. 그렇지만 좋아하는데 누가 좋아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 그랬는데 너도 그러니. 자, 너라고 하는 게 주체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지금 격조사가 아니지만 보조사가 오더라도 이렇게 주어로 볼 수 있고, 자, 심지어 자, 너만이 할 때 만이라고 하는 보조사를 쓰고 거기에 확인사살 하듯이 주격조사를 또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자, 격조사가 붙는 게 일반적인데 그 주격조사가 생략되기도 한다. 그래서 원래는 자, 여기에 가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된 거잖아. 자, 어디 가냐는 가는 주체는 너고 나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 근데 도서관에 가는 주체는 난데 여기에도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빠져 있는 거야. 근데 조사가 생략되더라도 그 문장 속에서 주어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사의 생략 유무와 상관없이 주어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주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뒤에 내가 뭘 설명할 거냐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문장을 설명할 거야. 그런데 서술절을 아는 문장과 이 이중주어문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아주 동일해. 똑같은 걸 관점에 따라 이중주어문이라고도 하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도 얘기해. 그런데 서술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겹문장이야. 그러면 동일한 형태를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문장을 겹문장으로 본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중주어처럼 주어에 초점을 맞추게 됐을 때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술은 하는데 주어가 둘 이상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혼문장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 기본 관점을 취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용어만 좀 너희가 익숙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 시험장에서 맞닥뜨리고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이중주어문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서술절을 아는 문장과 형태상 같은데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구나. 요 어떤 기준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오늘 목적어까지를 좀 볼 건데, 목적어를 보면, 목적어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야. 자, 개념은 타동사, 서술어 자리에 타동사. 우리 동사 수업할 때 타동사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 자, 그 동작의 미침이 주어 외에 목적어까지 미치는, 그 타동사가 왔으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할 건데, 자, 그래서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야. 자, 실현을 보면 같은 방식이야. 자, 체언에 을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생략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격조사 대신에 그 자리에 보조사가 올 수도 있다. 자, 똑같이, 주어하고 똑같아. 자, 양상을 보면, 자, 마시는데 누가 마시냐면 내가 마시는 거야. 그런데 뭘 마시냐면 우유를 마시는 거지. 자, 목적격 조사를 붙여서, 자, 마시는 대상이 우유라는 거야. 이렇게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기는 밑에 문장을 보면, 바라는데 누가 바라냐면 내가 바라는 거야. 근데 뭘 바라냐면, 너의 성공을 바라는데, 이건 두어절로 되어 있지만, 주술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그래서 이건 명사 구에 붙은 거고, 자, 바란다. 내가 바라는데 뭘 바라냐면, 그가 꼭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야.
자, 그럼 그렇게 보면 얘는 지금 두 개 이상의 어절이 결합했지만 주술 관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절이겠지. 이 절에 을르를 붙여서 목적어를 만들기로 한다. 자, 아까 주어하고 같은 방식이야. 그 다음에 생략될 수도 있어. 자, 문제를 아직 못 푼 거지. 근데 이 르리라고 하는 조사가 생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목적어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는 원래 그림 을이지. 그리는 대상이 그림이란 얘기잖아. 근데 이 을 대신에 격조사 대신에 이렇게 보조사가 오더라도 그것이 목적어라고 판단이 되면 문장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목적어라는 판단이 되면 이건 목적어로 본다. 자, 심지어 아까처럼 이 만이라고 하는 보조사를 쓰고 목적격 조사를 한 번 더 확인사사라지 써서 이걸 목적어로 만들 수도 있다. 자, 목적어가 실현되는 양상을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자, 마지막으로 자, 요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자, 목적어가 겹친다라는 말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중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해. 자, 목적어가 두 개 이상이 연달아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 문법에서 목적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말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온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상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2번을 먼저 보면 목적어가 겹쳐날 경우에 그것은 뒤에 목적어가 주로 앞에 목적어의 어떤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종류를 나타낼 때 주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더라. 자, 예문을 보면 나는 조카에게 용돈을 10,000원을 줬어. 자, 을르를 붙은 목적어가 지금 두 개가 연달아 이렇게 왔거든. 그런데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용돈의 양이잖아, 양. 자, 밑에도 보면 영희가 철수를 손을 잡았다. 이렇게 을르리 붙은 말이 지금 목적어가 두 개가 연달아 왔는데 자, 이것은 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수의 어떤 몸의 한 부분이잖아. 이렇게 수량이라든가 부분, 심지어 밑에 3번에 보면 어떤 방향,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함께함 이런 것들에 목적격 조사 을르리 붙어서 목적어가 되기도 해.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겹쳐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보면 자, 나를 자,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을르리 붙은 말이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나온 거야. 자, 그런데 이 나를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지. 원래는 나에게야. 자, 그리고 앞에 예문에서도 이 철수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철수의. 자, 우리가 한 부분이니까 철수의라고 하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번으로 정리하면 한 문장 안에 목적어가 두 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둘 중 하나를 다른 문장 성분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 겹쳐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이질 않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어떤 문장 성분으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철수의, 관용어나 나에게 이렇게 부사어나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목적어가 두 개가 겹쳤다고 해서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 요 정도까지만 오늘 너희가 숙지해두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오늘 주어와 목적어 처리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보어, 서술어 이렇게 차근차근 처리해 나갈게. 자, 오늘 수업했던 거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에는 보어 수업을 할 거니까 보어는 중요도가 높은 문장 성분이니까 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거야. 자, 오늘 수업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